또 혹시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비용 들어간 거를 차익에서 까고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양도세 필요경비거든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공사를 하면. 근데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공사만 인정을 해줘요. 대공사? 어려운 말로 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야 이걸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세금 얘기가 이렇게 재밌긴 어려운데. 아니 전혀 지루하지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고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제네시스 팡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민수 대표님. 네. 제네시스 박. 제네시스 너무 발음이 박. 어렵다. 어렵다. 제네박으로 하죠. 제네박. 뭐 제네박.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박으로 하는 경우도 제박. 있고요. 시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제네박. 야 이거 제네박 괜찮은데? 좋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요즘에 또 뭐 이슈되는 것 중에 혹시 좋은 뭐,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일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네네네.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비과세 되는 뭐 여러 가지 혜택들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네네. 비과세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차피 세금 안 내도 되는 건데 신고해야 되나? 뭐 12억 이하 이런 뭐 종부세 이런 것들 뭐 비과세 되고 뭐 그런 각종 요건들이 있는데 어차피 세금 안 내면 되는 거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X.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요. 왜요? 정확하게는 세모. 왜 그러냐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면은 과세되지 아니하니까 과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세금 신고 의무도 없어요. 오. 자 그런데 저는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네. 만에 하나 비과세가 안 됐을 때 아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어.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아. 제 직장 동료였는데 잘 보세요. 너무 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비과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1억인데 원래 자 1억을 내가 냈어야 되는데 안 내고 1년이 묵혀요. 네. 자 그럼 내가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 뭐가 붙냐면 가산세가 붙는데 네. 이때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의 20%가 붙어요. 1억을 아까 냈으면 1억 그랬죠. 2천이 예. 일단 2천 맞고 시작을 해요. 네. 1억 2천이네요 일단. 예.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납부를 늦게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이자가 붙어요. 가산세 이자가. 네. 그게 1년에 9점 몇 프로예요. 와 좋다. 거의 10%예요. 야 장사 잘하네. 자 그러면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그래서 1억 3천을 내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거기서 걸러졌겠네요. 거기서 무신고 가산세가 20이 아니라 그래도 과소신고 가산세 10%로 내려가요. 그래도 1,000만 원 벌잖아. 아 신고를 난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신고를 그건 잘못하신 거다. 네, 이거는 네. 10%고. 그래서 좀 내려. 예. 그래도 1,000만 원 어디에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아. 주변에 이제 세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세무사님들한테 좀 물어봐도 네. 어지간하면 그냥 신고해라.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이게 비과세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잡아내는구나. 꼼꼼하게 봐요. 어디 한번 보자. 아. 네가 정말 비과세냐?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국가를 운영하는 세수가 손실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엄격 해석한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신고하시는 게 좋다. 그래 비과세인데 괜히 세무서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신고하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언뜻 그렇게 무슨 수수료 받으려고 또 저러는 거 아니야?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과세라고 해도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시는 게 신고를 하는 게 좋다. 네. 좋습니다. 예. 뭐 또 요즘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사들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뭐 인테리어 좀 싹 하고 네.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네.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비용 들어간 거를 조금 양도세에서 내가 차익에서 까고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양도세 필요경비거든요. 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공사를 하면. 근데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공사만 인정을 해줘요. 대공사? 어려운 말로 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야 이걸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네. 뭐 어떤 젠더 이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이제 화장을 네.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앞에 편집해버리면 참 좋겠다. 이 사람 죽여서 뭐 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화장을 잠깐 한다고 하십시다. 네네. 뭐 촬영을 하니까. 네. 근데 지우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쵸. 도배 장판 해봤자 2년 3년 지나면 그냥 끝나잖아요. 아, 이런 그쵸. 거 인정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우리 인테리어 그러면 도배장판이 기본인데 그건 또 네, 쓸데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내 콧대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이거는 좀 올려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 넣어? 좀 크게 뭘 해요. 네. 대공사를 하는 거죠. 네. 성형외과를 가서. 네. 그러면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 확장, 아. 배관공사, 뭐 시스템 에어컨, 화장실 다 그리고 뜯어 고쳐가지고. 샤시. 어허. 자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인정 안 돼요. 그거. 화장실도 왜 안 돼? 인정 안 돼요. 화장실 무시해? 예, 더럽다고 그런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해당 주택의 뭐 내용 연수나 특이하다. 어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고 그냥 소모성이다. 아. 뭐 화장실도 예외적으로 소모성. 예외적으로 2017년에 조세심판원에서 하나 나온 사례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화장실 공사를 했나 봐요. 네. 그래,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네, 네. 하고. 아니면 그건- 히노키탕도 만들고. 그건 하나 인정을 해줬는데 그 집만. 그 집만. 그 집만.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콧대 높이구나. 정도면 정말 획기적으로 콧대 높이. 개선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요즘에 인테리어 비용 엄청 비싸졌잖아요. 네. 비싸요.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 5천만 원 중에 뭐 도배장판, 페인트, 싱크대 이런 거 다 안 들어가고요. 그건 또 발라내요? 예. 어우, 치사해. 그 견적서를 다 일일이 받으셔야 되고요. 아. 샤시, 뭐 베란다 확장, 뭐 배관 공사, 뭐 배관 하는 경우 거의 없겠죠. 20년 구축 이런 거 아니면. 그럼 요즘에는 사실 베란다 네. 웬만하면 확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겠다. 네,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하다가 그런 게 들어가면 꼭 증빙을 갖추고 예.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하셔야 돼요. 카드로. 그럼 내가 이제 부가세 10% 더 내는데 네. 보통 양도세 세율이 뭐 25%, 35% 이런단 말이에요. 24, 35 요래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 부분을 더 세이브 되는 거니까 10% 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들였는데 네. 부가세는 10% 500만 원 더 낸 거고 나중에 이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거는 최소한 2, 30%니까 뭐더 될 수 있는. 어. 적용되는 세율이 더 많으니까. 세율 자체가 되게 다르니까. 낮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엄청 또 알뜰하게 하시는 분은 그 자본주 기출에 해당하는 것만 카드를 긁고 나머지 수익적 그거는 현금으로 이게 도배장 업자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이거 쉽지 않다. 부지런해야 돼.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네. 예를 들어 요즘에 신축 좋아하잖아요. 네. 내가 분양권 있다. 이제 새 아파트 간다. 예. 그럼 이때는 옵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옵션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옵션 안에 베란다 확장도 그치, 있지만 예를 그죠. 들어서 도배장판도 있죠. 네. 나 시스템도 넣었어. 그렇죠. 아까 도배장판은 제가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옵션으로 하면은 통으로 취득 원가로 들어가. 아. 얘는 잡혀 얘는. 그건 또 돼요. 예. 그래서 구축하고 신축하고 접근법이 다르고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신축 분양권인데 옵션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네네. 이 시공사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칙으로 가서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옵션은 그냥 해라. 옵션으로 하는 게 나아. 옵션은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예. 역시 아내 말 들어야 되네. 여자 말을 듣네. 부동산은. 부동산은 여자. 뭐다로 하냐면 그 쓸데없이. 아니 하셔야 돼. 창문 양쪽으로 열어놓으면 시원한데 그 시스템 에어컨 뭐 필요하냐 막. 요즘에 에어컨 있으셔야 돼요. 맞아. 야. 지금 들은 얘기 중에 모든 게 아내 말 들어서 했더니 다 좋은 거였어. 고맙습니다, 여보. 예. 자, 그럼 이번엔 각 잡고 알아봅시다라고 이제 네. 사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네. 자세히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 해볼게요. 2021년 6월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2021년 6월. 예, 실제 고민 사례 통해서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거예요. 아내인 제가 2017년 2월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었고 2019년에 완공 후에 입주했습니다. 이 집이 신혼집이고요. 근데 남편도 결혼 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어요. 이 분양권이 내년 11월에 완공되는데요. 결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에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던데 둘 중 하나를 팔면 저희도 비과세가 됩니까? 라고 요약하자면 결혼 전에 집이 있고 분양권이 있었는데 네네. 결혼해서 이제 이 2주택이 분양권이 되는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게 있냐?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예. 결혼을 했다고 했지만 예. 혼인 신고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쵸. 혼인신고를 이게 이제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인데 그 기준이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결혼일이 뭐냐면 혼인 신고한 날이에요. 아. 동거를 하든 결혼식을 올리면 상관이 없어요. 아.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신고 시점을 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안 한 경우 두 개로 볼게요. 네. 만약에 혼인 신고를 했다. 작년 6월에 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세대가 이제 합가가 됐겠죠. 예. 주택이 몇 개예요? 현재는 하나죠. 하나인데? 왜냐하면 하나의 분양권. 그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네. 예, 주택이 아닌 거지. 자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완공이 됐는데 네. 그걸 만약에 업무용으로 세를 줬다고 합시다. 아, 주거용이 지금 아니고? 여기처럼 그럼 네. 상관없네. 주택수 빠져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어. 자 설령 이걸 주거용으로 세를 뒀다고 해도 네. 합가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아무 집이나 팔면 되는데 2026년까지. 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직 2년 보유를 안 했잖아요. 보유 또는 거주를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겠죠. 예. 자, 더 좋은 건 뭐냐면 혼인 신고를 안 해요. 네. 그러면 각각 한 명이죠. 네. 둘 다 뭐 소득이 예를 들어서 있다. 네. 뭐 아니면 만 30세가 된다. 네. 세대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되고, 그럼 여기 1세대, 여기 1세대예요. 네. 여기 1주택, 여기 무주택. 어. 1주택 비과세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혼인신고 안 했으면 더 나이스네요. 그래서 요즘 혼인 신고 안 해요. 아, 그것도 아내가 늦게 하자는 건 내가 말좀 도망갈까봐 들어. 빨리빨리 했거든. 근데 그렇게 늦추다가 이제 애가 태어나면 그때 보통 많이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해야지. 야, 이게 참 야, 이거 되게 재밌고 재밌네. 복잡하고 좀 흥미롭네요. 예, 다음 자, 다음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야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주택 매물이 나왔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매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모자라서 부모님께 3억 5천만 원을 빌려서 구입을 했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급히 자금을 빌렸는데 이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세무 사항이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본인은 자금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만나서 얘기를 몇 번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은. 우리 수강생 중에서 네. 뭐 사실은요. 이제 빌린 겉으로는 척했어요. 그렇죠. 빌린 척 한 거예요. 빌린 척 하고 네네. 3억 5천 그냥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네. 언제 갚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 갚을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빌린 척만 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 2년 전에 국세청에서 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증여로 그냥 보겠다. 근데 그 중에 사례가 하나가 뭐였냐면 네. 원금 상환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년 네. 안 갚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실제 빌린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저는 이 질문 주신 분을 믿고 네. 일단 실제 빌렸다. 네, 실제 빌렸다고 가정을 하면 네. 3억 5천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실제 빌렸다는 거를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해도 안 되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이자라도. 그렇죠. 이자 내셔야 되고요. 네. 이자는 가급적 법정 이자율 4.6% 내셔야 되는데 4.6. 예,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내셔도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6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네. 2% 내가 안 줬죠. 네. 그 2%도 예를 들어서 증여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아, 혜택을 받은 거니까. 혜택을 받은 거니까. 자, 그러면 4.6에서 혜택 받은 2.6이니까 2%는 안 줬잖아요. 네네네. 2%를 원금에 곱해봐요. 그럼 700이잖아요. 3억 5천이니까. 네. 그럼 그게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좀 그래서 깎아주는 게 그 금액으로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럼 대략 한 2억 네.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냥 무이자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자, 그렇게 해서 적정 이자를 주고 예. 매월 가급적 주시는 게 좋고 원금 상환도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에 주시는 게 좋아요. 5년 미만. 헷갈리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가정해봐요. 자, 질문 주신 분. 네. 그럴 리 없지만 네. 저한테 3억 5천 제가 빌려준다고 가정해볼게요. 저한테. 그럴 리 없는데 얼마 안에 갚고 싶으세요? 너무 오래 하네. 6개월, 1년 그럴걸요? 그렇지. 근데 본인은 왜 30년으로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어.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신 다음에 예. 혹시라도 뭐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면 떳떳하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차용증 썼고요. 이자 드리고 있고요. 어허. 여기 보세요. 우리 3년 안에 갚을 거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심시켜놓고 그렇죠. 후반부로서 쫙 안 주는 건 어떻습니까? 사후 관리 법니다. 사후 관리. 그래요? 사후 관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비조정은 6억 넘으면 쓰는데 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들어가요. 너 실제 이렇게 부모님한테 갚고 있는지. 5년 그렇죠. 후에 갚는다 그랬잖아. 근데 네. 그럴 수 있잖아. 마음은 5년 안에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 집을 팔아서라도. 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네. 지금처럼 막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안 돼. 못 팔 것 같아. 그 입증해야죠. 이거 외에 내가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거를. 다른 다른 소득 있지 않냐? 통장에 이 돈은 뭐냐 도대체? 그럼 통장에 돈도 없고 나는 지금 그렇죠. 월급도 빠나고 애도 태어나서 지출이 이렇게 많고 뭐 회사에서 잘려고 뭐. 예, 그거- 그렇게 해서 납득해서 내가 충분히 소명을 하면 괜찮은데 있으면. 그럼 이 돈은 뭐냐 그래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집을 빚내서 사긴 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집을 들어가잖아. 네. 그 커뮤니티 이제 모두가 이용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막 거기 아파트 단지에 거기 세무사분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왜냐면 확인해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미리. 예, 예. 미리. 좋습니다. 자, 다른 집을 매수해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입니다.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생겼죠. 오. 이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처럼 그냥 아예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네. 또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부담도 되고 하니까 이 하나만 가져가겠다. 이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편의상 1번, 2번 할게요. 네. 1번을 내가 먼저 샀어요. 네. 그러고 나서 2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2번을 보통은 1번을 팔고 넘어가는데 네. 부득이한 경우 2번을 사고 1번을 나중에 팔릴 수도 있죠. 나중에 팔고 네, 있다. 이때는 종부세라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예. 무조건 2번 주택 사고 나서 2년 안에 1번 팔아야 돼요. 2년 안에. 2년 안에. 아. 왜냐하면 뭐 양도세, 취득세도 일시적 1주택이 있는데 그때는 뭐 3년도 있고 2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는 2년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건 다르고. 내용도 어렵지만 그렇죠. 취득세 다르지, 종부세 다르지, 양도세 다르지 다 달라요. 이게 좀 약간 짜증나는 거죠. 그때 또 예, 예. 무슨 뭐 정책 나오거나 개정안 나오고 또 바뀌어요. 달라지고. 예. 그래서 종부세는 그냥 2년. 예. 2년을 외워야 되고 예. 이걸 이제 별도 9월 달에 신청을 해줘야 돼요. 저 팔게요. 아. 자 그럼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럼 혜택을 줘요. 1주택자로 봐서 네. 기본 공제 금액도 좀 올려주고 물론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네. 뭐 혜택을 줍니다. 예. 가지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 관리 들어가요. 지켜보겠네요. 2년 지켜보는 안에 거죠. 하나.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안 팔았다. 네. 그러면 그동안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야 돼. 가산세 해가지고. 와 근데 그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 팔림. 난 2년 안에 진짜 팔려고 그랬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왜 이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양도세도 그렇고. 나 지금 이 집을 팔고 새 집 가려고 새 집 네, 좋은 맞아요, 게 나와서 맞아요. 계약해서 팔려고 생각했는데 안 팔릴 수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 잠금 못 치르고 나 선 미치겠다. 매수 후 매도 하는데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섭네요. 자,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자, 2021년 12월, 작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했는데요. 한 아파트를 둘로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일부는 제가 살고 일부는 다른 분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내후년 2024년 1월에 이 아파트를 팔 생각인데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일단 내가 살고 있으니. 가능해요. 오. 네. 이거는 예. 그 우리 국세청에서 보면은 네. 하도 이제 세법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예. 자주 물어보는 탑 10 질문들을 매월 이렇게 공유를 해줘요.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네.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네네. 말 그대로 세대가 구분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문짝이 2개 있어야 돼요. 현관이? 예전에 그 이상민 아니, 나 혼자 산다에 그것도 그런데 네. 이번에 제가 저기 신촌 그랑자에 놀러 네네네네네. 갔는데 2701호가 있는데 다시 1이 있고 네네네네. 다시 2가 있는 거야. 그 네. 문이 네. 여기에 아파트가 보통 2개잖아요. 문이 3개가 있더라고. 진짜? 이건 뭐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게 완전히 그거구나. 구분을 해서 집주인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임차인 들어가는 문 해가지고 딱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다. 근데 사실 그런 물건이 많이는 없죠. 근데 이제 있다고 치고 네. 그리고 기존 구축을 또 그렇게 개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집이 너무 넓어서, 넓어서. 난 요만큼만 필요한데.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이 2개면 된다. 네. 이제 문 2개 그리고 문이 2개인데 안에서 합쳐주면 또 안 되겠죠. 뭐 안에도 좀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야? 예, 뭐. 안내 일기처럼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 말 그대로 이제 세대 구분 요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 네. 일부는 임대용이고 네. 일부는 거주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취득을 하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가 비과세가 되고 뭐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세무사님한테도. 내가 조금만 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이 5개인데 3개를 임차인이 쓰고 2개를 나만 씁니다. 그래도 됩니까? 면적 요건 없습니까? 상관없대요. 근데 이제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는 없나 봐요. 그래서 겸용주택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1층에 상가, 2, 3층에 주택 그쵸, 요거는 그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뭐 전체 비과세 가능하고 그것도 이제 12억 이하짜리만. 복잡하다. 까다롭다 진짜. 예,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괜찮다. 일부만 집주인이 살아서 거주하면 이거 비과세 된다. 저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다가구 주택은 네. 예를 들어 3층짜리 다가구가 있어요. 네네. 1층에는 내가 살고 2, 3층에는 네. 세입자를 준 이런 것도 그거 똑같이 비슷하게. 비과세 되죠. 오. 그런데 다가구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다가구를 주택수 하나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가구도 거기 호실이 19억에 이하잖아요. 예. 원칙은 다주택이에요. 오. 원칙은.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괄 양도할 때, 통으로 넘길 때, 네. 그때 주택수 하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예외라는 거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가구 요건을 갖추고 1주택이 되고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예. 그런데 통으로 넘길 때만. 통으로 넘길 때만. 근데 요즘에 서울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세무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과세 당국에서 그 다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부를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3층 이하여야 되는데 한 층을 더 불법 증축해갖고 다가구 요건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비과세 안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 언제 잡는지 아세요? 언제요? 알면 피해가 도망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살인의 추억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이게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잡아야 되잖아. 근데 네. 그걸 이제 세법에서는 어려운 말로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보통 5년이에요. 오. 5년이 되기 직전에 잡아요. 왜? 그럼 아까 얘기했던 막 가산세로. 가산세 한 방에 다 때려 맞네. 아니 근데 그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많으시기 많지. 때문에 다 못 봐요. 그럼 놓치지 왜 하필 네. 그때 또 잡냐? 왜냐하면 이제 위에 상위기관에서 감사 같은 걸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 버리면 알아도 못 잡으니까 끝나기 직전에 보통 감사를 하면은 이제 일선 세무서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또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보는데 그때 잡히는 경우가 덜어 있대요.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묘해요. 일단 자기가 잘못했죠. 네. 근데 그건 생각 안 해요. 화부터 나지. 왜 지금 잡어? 일찍 좀 잡지. 5년 내내 있다가 뭐 이러면서. 게다가 4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5년을 4년.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세금 얘기가 이렇게 재밌긴 어려운데. 아니 잘 재밌게 또 해주시네. 전혀 지루하지.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투자고 3부에서 또 더 재밌는 내용 돌아오겠습니다.